뭐라고요? 이쁘게 생겼다. 뭐라고요? 네? 누나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씩씩하고 밝고 건강하게. 뭐예요? 그동안 저는 상훈이 드디어 오빠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저 개인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으아! 김상우. 몇 곡? 네? 몇 곡짜리? 11곡이 수록되어 와. 있습니다. 예. 우와, 난 정규 12곡 앨범이네. 냈는데. 아깝다. 좋네. 그 상훈 씨가 다 작사 작곡한 네, 거죠. 네. 아, 능력자. 하여튼 대단해요. 아이, 음악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정규 씨도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대단해요. 교수님은 아니지만 곡을 다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도 일하는 거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좋죠. 그렇죠. 네. 게으른 사람은 나빠요? 아니,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 이유가 있는 나쁘다고 거.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네.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만의 상황이 있을 테니까 라고 갑상선이 말하고 있을 수도 싶어요. 있고 막. 그럴 수도 근데 있죠. 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바쁘다가 어느 때는 진짜 막 쉬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때 누군가가 나를 처음 봤어. 쟤왜 이렇게 게으르다. 게을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갑자기요? 뭐, 게으르네. 네. 내가 그렇게 물어본 까닭은 뭐냐면은 게으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네. 게으름이 때때로 이제 덕스럽지 못함으로 네. 인식될 때도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거미, 개미, 꿀벌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영국의 학자였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베이컨이요? 그 베이컨이 아니고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말. 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분이 그렇게. 난 그거 한국 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있죠. 예.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게 뭐냐. 인간이 어떤 그 계몽 상태에 있게 되면 맹목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나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비합리적인 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과학적인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것들이 내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네, 맞아요. 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 유형을 세 가지의 그 곤충들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게 뭐냐면은 거미, 개미, 꿀벌인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줄 쳐놓고 거미줄 쳐놓고 네. 누가 와서 걸리기를 기다리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존재.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 네. 또 개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행복한, 자기 집단이 행복한. 네. 근데 꿀벌은 꿀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왕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억울한 감이 있죠. 맞아요. 왜냐면 꿀벌이 꿀 모으는 게 사람 좋으라고 모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네. 또 거미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잘 들어. 그럼. 그러니까 체질이야. 오늘의 인식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 어쨌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런 유형으로 얘기를 해서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걸 가르쳐 주었죠. 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벌써 오래전이지만은 어떤 말을 했냐면 개미 유형의 인간이 산업사회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네. 거미 유형의 인간은 탈산업사회 인간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터넷, 네. 그렇죠. 네트, 그물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물망에서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거미형 인간. 네. 그러니까 그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번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게을러, 어떤 사람은 뭐 부지런해. 이것이 그들의 성패를 가름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 누구를 판단한다 맞아요. 할지라도. 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은 게으름을 악덕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탈산업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노동 집약적인 때고 네.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곤란해지죠.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상훈 씨부터 좀 낭독할까요? 네. 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읽어주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네요.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잠언 53강 게으름과 악한 말.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몇 번이나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는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들아. 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 일사불란하게. 어떤 분은 개미라고 하는 사회 조직이 가장 발전된 사회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미는 개별적인 개미 하나는 약하지만 네. 개미들이 이룬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정말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미 조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개미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개미에게 배워라. 그 얘기는 현대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어떤 얘기 또 있냐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들의 밭은 어때요? 밭을 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늘 뭐 잡초가 많겠죠. 쏟아지고 그렇지. 거기에 네. 이제 곡식이 자라나기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에 게으른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게으른 자들이 빚어내는 삶의 이야기, 뭐 빚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게으른 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사회적 행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한대. 길에 사자가 있어. 난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길에 사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자기의 외부 세계를 적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야. 네. 그렇죠. 자기 네. 외부 세계를 네.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 바깥을 적대적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그는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타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투성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에게 문제는 뭐죠?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죠. 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떠냐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네. 찔려. 진짜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 빙글, 이렇게 빙글. 그래서 이 돌저기를 이렇게 도는, 네. 그죠? 이렇게 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어떤 문제냐면 타자와의 관계 맺음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거죠. 네. 항상 자기 주의를 맴돌고 있어.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몽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몽상가. 몽상에 빠져서 지내는 거죠. 자기 침상에 뒹굴뒹굴하면서 아주 게으른 몽상 속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포부만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칠 능력이 없는 것들이 몽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게으른 자는 그렇게 지낸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 아유 밥 먹기도 싫어한대. 그렇죠. 이건 뭐 상훈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 거예요. 그렇죠. 빠이때라도 꼭 먹어야죠. 어떻게 하든지 먹자고 사는 건가? 네? 어쨌든 함정에 걸릴 뻔했는데 아니 사실은 먹는 일이 중요하죠. 네.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은 밥 먹기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생의 의욕이 다 사라진 상태. 네. 그렇죠. 생의 의욕이 사라졌어. 살려고 하는 생의 의욕 상실.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죠. 네. 여러분 생의 의욕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뭘 잃어버린 거냐면 어떨 때 우리가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냐면 네.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삶의 의미를. 이게 사는 거야? 나 같은 게 왜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생의 의미. 네.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프리드리 니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의 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손에 그릇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미가 망가진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건강해지는 건 언제냐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첫 손에 꼽혔던 사람이 피에르 아베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운동을 했어요. 아주 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신부님 빨리 좀 와보세요. 왜? 아무개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자살하려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어려움 속에 자랐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 낳아놓고 아내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뭐 감옥에 갔다 나왔더니 자식도 다 흩어지고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죽을 수밖에 없네요. 정말. 공감은 가요. 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네. 근데 기왕 죽기로 했으니까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내 집 없는 사람들 좀 집을 지어주려는데 일손이 필요한데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야,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이 아베 피에르를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만약에 그때 신부님이 내게
설교조의 얘기를 했거나 어? 돈 몇 푼을 쥐어줬다면 난 죽었을 거래. 네. 그런데 그분이 내게 했던 얘기, 나 좀 도와줘. 그것이 자기를 살게 했대. 의미를 부여한 거. 감동적이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저 사람은 원래 나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삶의 의미.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줘야 돼. 그렇죠. 지혜로워야 돼. 금방 이 얘기를 듣고 죽으려는 사람은 나 좀 도와줘.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 타이틀곡 제 그 앞에 네. 가사가 나 좀 챙겨줘거든요. 나 좀 챙겨줘. 네네네. 왠지 형이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자, 삶의 의미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다음. 게으른 자에 대한 네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정말로 게으른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네. 스스로 이제 지혜롭다고 여긴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가장 큰 영적인 게으름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 가르칠 것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색은 정말 자기 발전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게으른 사람의 특색이에요. 책을 읽다가도 그냥 쭉 읽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읽었나 그러고 읽은 앞을 또 앞을 잠수를 새는. 이야. 제가 책 읽을 때 보신 거 아니죠? 야. 이거 이분 한 번쯤 대단해. 해봤어. 내가 이만큼 읽었어. 그렇죠. 책 안 읽다가 안 읽다가 읽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맞아. 그러다 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출출하네. 그건 중요하죠. 네. 먹을 것 찾아가고 네. 삶을 그죠? 통째로 들킨 지금 기분이에요. 먹고 배부르면 책이 안 읽히니까 두리번 하고 이게 이제 그 게으른 사람들의 전형적 증상. 아이고. 집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또 빠져나가시네. 여하튼 하실래요?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주의 집중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많이들 공감하네요. 아유, 부끄럽네요. 다음, 뭔가 죄송해지네요. 네, 그렇지. 숙연해지고. 다음 얘기 볼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개질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상황은 되게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그냥 개도 집에서 이제 길들여진 개 잡는 건 괜찮아요. 예. 이때 개는 야생개입니다. 네. 야생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죠. 바로 물지 않을까요? 물리죠. 당연히 물리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 얘기구나. 간섭한다는 말은 이제 끼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노하다, 흥분하다, 불타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괜히 부르르 해가지고 네. 끼어들고 불붙고 혼자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 있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뭐 하고 같으냐면 야생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야생개를. 예, 야생개를 건드린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캐릭터 이 말이 있죠. 네? 캐릭터 있어요. 있죠. 네. 정말 있어요. 이런 캐릭터. 아주 그 불같은.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어떤 그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다툼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가라고 하는 말로 오인되어서는 안 네. 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네. 네, 네. 사회적 무관심을 장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대요. 2006년인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됐어.
네. 근데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깨나 보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뭐 자기 핸드백이니 뭐 다 가지고 숨긴 줄 알고 고발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괜히 누구 도왔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라. 이것이 사회화된 거예요. 이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이 사회적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중국에서도 벌어진 일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벌어졌던 일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아파트의 불빛들이 꺼졌다며 못 들은 척하는. 그렇죠. 이거는 점점 이런 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사회적 연대가 느슨해지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홀로 그 어려움을 맞설 수밖에 맞아요. 없는 외톨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 홀로 두렵다고 한다면 함께 해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 실천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이 남들이 잘 할 수 있는데도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싸우고 싸움을 증폭시키고 그렇죠. 부르르 해서 흥분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네, 다음 볼게요. 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횃불 던지고 화살 쏘아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미친 사람이죠. 미쳤죠. 그런데 이 사람과 동격인 사람이 뭐냐면 이웃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난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장난이야. 장난이야. 이렇게. 장난이야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심해야겠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 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많이 예, 벌어지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 품은 적대감을 누구에게 해소하냐면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맞아요. 해소하는 일들이 묻지마 범죄로 등장합니다. 대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배제의 기억. 난 너 같은 녀석 본 적이 없어. 네. 왕따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뭔가에 중독되었다든지 또 마음속에 증오감을 풀 수 없다든지 그런 네. 이들이 묻지마 범죄에 내몰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2011년 7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르웨이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반이슬람 극우주의자인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총으로 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명을 죽었냐면 77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폭탄 던진 게 아니라 총으로 다 보면서 그랬죠. 정말 그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북유럽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기 추도식에서 당시에 옌스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 단순한 대응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증오를 증오로 대갚아주는 일을 통해서는 이런 증오 범죄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개방성,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자라날 때만 사회는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 그렇죠. 말아야 됩니다. 네. 다음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근거 없이 남을 모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중상모략하는 사람. 하여튼 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아, 예. 그렇죠. 여러분,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의 소리라는 책에서 얘기하죠.
침묵에 푹 담갔다 꺼낸 말이 아니면 소음이 되기 쉽다는 말인데. 그죠? 우리의 말은 그래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말이 과잉인 시대에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표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SNS상에서도 네. 그렇죠? SNS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웃들이 존엄한 인격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불에 나무를 더하는 사람이요, 숯불을 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시비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네. 되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 네. 옳은 사람이 시비 잘 안 일으킵니다. 그렇죠. 자기 속에 화가 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 그렇게 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상처 입은 아이. 아이. 우리 속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화로 표현이 네. 될 때가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네. 그 상처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맞아요. 그의 내면 속에 켜켜이 쌓여 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네. 그 화의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치 네. 너무 번잡스럽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찍는다며 이렇게 카메라로.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 보여준다며 화면에다가. 그럼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럼 애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니 그건 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냐면 그걸 보면은 자기가 객관화돼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직시하고 자기 속에 일고 있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하기 시작할 때 네. 나는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화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절대 안 봅니다. 항상 남만 보고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응시할 때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복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많이 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이게 집회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말이 많은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다음. 네. 근데 이게 말의 맛이 또 있어요. 22절 보니까 말의 맛.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참 뭐냐면 이게 너만 알아. 아무 게 있잖아. 아, 흥미롭다, 흥미로워. 이거 큰일 났네.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네. 정말 그거 큰일 나. 난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네. 그 얘기는요. 머리가 나빠도 기억이 잘 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거. 네. 확실히 기억해. 그러니까. 그렇지. 이 기억의 신비입니다. 네. 이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 이게 네. 깊은 데로 들어간대. 이거 참 정말 심리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근데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 속에
타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 제 전임자인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네. 그 목사님이 제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조심해 뭐 이런 얘기 할 법도 한데 네. 일체 안 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런 귀띔 안 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내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얘기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네의 관점이 고정될 것 아닌가. 그 사람의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편견이 그대로 넘겨지면 아름다운 관계 맺을 수가 없으니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이거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죠? 네. 전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해요. 그런 태도를.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23절부터인데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은 온유한 듯한데 악한 마음. 비수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톡이인데 거기다 은을 살짝 아니죠. 바른 거죠. 그러니까 매끄러운 듯하나 그러나 야비한 의욕을 숨기고 있는 속과 속이 사람이 다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네. 저 사람이 저렇지 않은데 어눌하고 바보스럽고 막 그런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있어요. 기억도 왜 안 나고. 그렇게 생각이 안 왜 나시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듬거리고 어리숙한 체하고 겸손한 체하고 그러나 자기와 관련된 건 다 부정하고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원수라고 하는 말은 남을 미워하는 자인데 그들의 특색은 뭐냐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꿰는 데 있어요. 감이라는 게 달다 하는 뜻이죠. 네. 감언, 단말이야. 네. 이설은 우리에게 뭐죠? 뭔가 이롭다 할 때 이자니까 날카로울 이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게 듣기 좋고 달콤하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말이 감언이설이죠. 네. 근데 감언이설은 언제나 우리를 해쳐요. 네. 그런 말들, 아첨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리한 말, 내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할 때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게 저 말이 나를 해치는 비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 보면 남산의 입구에 옛날 어디라고 얘기하나 어린이 돈가스촌. 예, 어쨌든 남산 타워 밑에 여기 내려가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상이 서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결리사의 볼견자 이익을 보거든 사의 의를 생각하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견의 수명 위태로운 지경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좌우명으로 삼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의.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견의 수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가니까 목숨을 바치잖아요. 네. 자기의 좌우명대로 살았죠. 네, 이런 거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은 회중 앞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 말쟁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진 혀,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기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알려하지 않는다. 자, 이게 결정적인 얘기인데 속이는 말 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급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9장 5절과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운명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적을 급습하기 위해 돌을 굴리다가 스스로 치여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돌을 굴렸는데 네. 그 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돌이 자기에게 굴러오는. 네.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그 일은 사실은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를 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발도 적실 수밖에 없어 때로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도 오물이 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비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그냥 거짓말만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죄가 확대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내게 언제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피해를 입혔어, 상훈 씨에게. 네. 그래서 상훈 씨가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걸.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어쩌고 싶으냐면 그의 존재를 말살하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 이것이 죄의 확대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아첨을 왜 할까요? 뭔가 자기의 필요해서. 어떤 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네. 나에게 뭔가 저 사람이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첨을 하는 거죠. 네. 경제적 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지위를 보장해 네. 준다든지 그럴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아첨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그 이해관계가 해소되면 더 이상 여기에 그 관계에 충실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언제나 이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돼 있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은 언제냐면 그 사람이 뭐 이익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손바닥 뒤집듯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아첨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파편화시키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살맛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에 대한 교훈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막스 피카르트 얘기 기억나시죠? 침묵. 침묵을 거치지 않은 이제 그 말이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침묵 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지 않은 말은 누군가를 해치는 말이 되기 쉽다.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 항상 또 아까 우리가 그 게으른 사람들의 특색 네. 항상 나의 외부 세계는 내게 적대적이야라고 인식한다든지 혹은 몽상에 빠졌다든지 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네. 내가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선물로 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사람다울 땐 언제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응답할 줄 알 때 사람다운 거예요.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나는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나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살면 좋겠어요. 수고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복이 와야 웃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웃으면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치는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명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침묵에- 조용히. 아야 침묵하는 거야. 다 침묵에 푹 담궜구만. 잠겨 있어.
몸을 담그는구만. 아예. 아 근데 진짜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말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너무 많이 찔려요. 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네 분 이렇게 중에는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항상 저기 긴장할 때도 말을 많이 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말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녹화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우리 나 혼자 하면 굉장히 부럽네요. 굉장히 침묵의 여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정규가 해주는 말들이 분위기를 얼마나 맞아, 띄우고. 밝게 해주고 그런지 그렇죠. 아주 정말 소금 치는 말 같은 말을 하니까. 외모도 밝게 해주세요. 네. 감언이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조심해야겠다. 근데 저는 분별해야지. 아니 진짜. 근데 저는 김기성 부사님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선물 누군가에게 선물 맞아요. 같은 사람이 되고 선물 같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 네. 진짜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러 가야죠. 그럴까요? 가봅시다. 갑시다. 네. 예. 네. 자,